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장이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분명 하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해소되고 있는데 일부 악재들은 또 심화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3월에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가는 국면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이 났고 FOMC 회의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꺼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 강하게 상승한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끼역끼역 대반등은 주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누르네요. 삼성전자.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지금 보면 엔솔도 3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8만 원, 40만 원만 회복해 주면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데 또 SK하이닉스도 지금 12만 원대. 근데 삼성전자가 7만 700원. 7만 원, 7만 2천 원에서 3천, 2, 3천 원만 올려도 그게 굉장히 큰데 삼성전자를 왜 안 살까요? 이게 왜 안 살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뭐 주주총회 MZ세대들 많이 달려갔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그 GOS 관련해서 뭐 얘기도 하고 삼성에서 주주총회 하면서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신사업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자체는 또 그렇게 못 나가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100만 주 팔았어. 근데 선생님 목요일장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는 어저께 SK는 200만 주 샀고. 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그래서 3등에서 2등으로 왔잖아. 시가총액. 엔솔이 2등이었고 코스피 200에서 SK는 3등이었는데 어저께부로 또 선수가 바뀌었어. 1, 2, 3. 엔솔이 3등. 삼성 SK하이닉스가 1등. 그거 매수에너지 상승률 때문에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왜 SK하이닉스만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뭐 다른 반도체주들은 또 그렇게 힘을 못 내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EM 지수에서 매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3위가 삼성전자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뭐랄까 법률 리스크, 그 다음에 뭔가 갖다 해서 외국인이 때리는 거를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사주면 모르는데 같이 때리고 개인만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에너지가 지금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이에요. 매도 에너지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11월 12일부터 지금 5조, 2월 중순까지는 5조였는데 네. 지금 이제 2조를 때려갖고 3조 초반이에요. 나는 한 1조 5천억에서 막고 매수로 스위칭할 바랬는데 3월 4일부터 더 집중적으로 때려요. 그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포트에서 비우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지금 나는 노이즈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여러 가지 또 반도체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여전히 러시아의 불확실성에서 또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 마이너스, 그리고 홍콩 요번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홍콩 H가. 홍콩 H가 5,500을 깨면 18조가 럭인 나오면서 강제 매도 청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은 뭐 2,500이 아니라 그냥 2,200~3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적인 거를 요번에 15일까지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3월 15일. 그런데 화이트데이 다음 날. 그 다음에 급등을 시켜갖고 여기 그 해외 차트를 보면 내가 3월 15일 날은 이 항생수가 요때 3월 15일이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화요일. 네. 6천까지 떨어진. 근데 그 다음 날 하루에 20%를. 그러니까. 인덱스가. 유어 부총리의 긍정적 발언.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7,400.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이 7,000을 그 생명선이라고 잡겠어. 생명선 잡고. 홍콩 항생 지수에서 7,000을 생명선으로 잡는다. 왜냐하면 이걸 깨면 직전 저점 또 공격하면 요번에는 그러면 6,000 깨갖고 5,500, 5,800 가면 삼성전자 매도 공격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항생이 빠지는데 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홍콩 ELS가 붕괴되면 시가상위 바스켓 매도가 자동으로 나와. 홍콩이 ELS가 붕괴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홍콩 ELS라는 게 이제 노인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진입점에도 반토막 돼야 뭐라가 락인 되니까 그런 상황 없어요. 돈 많이 넣으셔갖고 이자보다 조금 더 주시니까 사세요라는 그런 눈먼 돈들 계속 은행에서 가는 그게 18조 이상이나 돼. 그러니까 그거 드신 분은 이게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자 또박또박 받는 그냥 안전 상품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5,500 이하로 깨면 홍콩 ELS 펀드 들은 사람이 갖다 얘기해서 그 청산돼 갖고 손실을 받고 그럼 홍콩 ELS 관련돼 갖고 손실 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거에 한국 자산의 기초 자산의 변동성 그럼 환율 급등하고 그러면 이게 급락해서 럭인 상태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헤지펀드들의 인덱스 ETF나 상순위도로 급락을 시켜요. 매도치고 공매도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무려 만약에 18조가 럭인 상태 나온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7에서 10% 빠질 수 있어. 그럼 지금 7만 원에서 7에서 10% 빠지면 얼마야? 6만 원 초반. 그러면 지수 얼마? 그럼 선생님 이제 다음 주에 홍콩 항생지수 7,000을 그어놓고 이 부분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2,500까지 열려 있고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하면서 위로 갈 수 있다요, 아니면 좀 보합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7,000이 유지가 됐을 경우. 그럼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올리는 게 요번에 2,600에서 그러니까 봐봐. 항생 지수 이 급락 과정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업종 지수는 어마무시하게 선방을 한 케이스야. 우리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야.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우냐라는 얘기가 들 만큼 국내 지수가 다른 어떤 시장들보다도 낙폭을 키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국 봐봐라. 뭐 중국은 그래도 연관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는 봐봐라. 요 날이 언제냐면 1월 27일, 8일이야. 네네. 우리는 이날이 저점이야. 인수 상승하는. 이때 중국 증시는 이거 홍콩 H로 치면은 얼마냐면 거의 8,000이 넘어. 이게 2,000 인덱스를 죽여버린 거거든. 그리고 이 8,000이라는 선도 이게 주봉 이렇게 보면 완전히 저기 12,000에서 8,000까지 빠진 거라고. 비율로 보면 끔찍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툼의 속도 봐봐. 엄청 가파르네요. 요게 3월 4일부터야. 3월 초부터 그러니까 2월 25일.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2월 여기 보면 2월 25일부터가 외국인 매도가 이거야. 네네. 선물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때리고 삼성전자 때린 거야. 그래서 요때까지가 2월 15일까지가 삼성전자 11일 5조였는데 요 빼면서 합성해서 2조를 청산해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때려봐. 그러면 삼성전자 자동으로 나온다고 매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0개 바스켓이 그냥 매도 때려버려. 그럼 선생님이 7,000 붕괴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흡사 들으면 빠진다. 그래서 금요일에 청산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지. 7,000을 깨면 어떻든 간에 리스크 관리해서 30한 만들어놔. 7,000을 깨면. 일단 현금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와 이달 말까지야. 이달 말까지 7,000을 깨는 날.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 현금 만들어 놓고 산다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체 자산이 1억 있어 그러면 3천만 원 현금 만들어. 그리고 갖고 밑에서 다시 사는 타이밍을 잡는. 그런데 그 디데이를 3월 말. 왜 3월 말 잡냐면
진짜 상장 폐지 시키나. 아, 홍콩 그 중국 어, 5개 기업. 응.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제는 다음 타자가 알리바바다, 텐센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우리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어떻게 될지 계속 그냥 노이즈만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홍콩마저도 우리가 지금 오프닝. 막 해갖고 막 기대하잖아. 네. 홍콩 열어라, 홍콩 인질다 찌러 가마 막 이러는데 오지마, 한국 사람 오지마, 오미크론 니네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어. 오히려 아유, 황당하네. 그러면서 지금 홍콩 쪽 상해 쪽에서는 약간 어떤 불안한 건 나냐면 한국산 제품 수입하지 마. 그 저도 그 기사 봤어요. 한국산 그런 의류 같은 거에서 오미크론이 묻어 나올 수 있다고 또 뭐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봉쇄. 그나마 오늘 선진인가 약간 부분해제해서 다행해 갖고 좀 오늘 좀 올려놨는데 이게 또 다시 봉쇄로 더 하거나 다른 도시까지 확산되면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가 나온다고. 한국산 제품 수입 금지, 리오프닝 연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다 중국산 그 뭐 여행, 아시아나항공 또 카지노 이런 게 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애매하게 다 올라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리오프닝 수혜주도 그동안 한 2주 정도 계속 방송에서 연결을 했었으니까. 그게 다시 1월 27일 저점까지 그냥 붕괴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현재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7천 여부랑 상관없이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일단 수익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그래서 오늘 동진 세미캠이나 LG노텍이나 몇 가지 종목들을 현금화 만들어놔라 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 때문에. 선생님 수익이란 건 또 그렇게 전략을 하는데 우리의 이제 또 KT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뭐 이래도 더 오히려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건 질문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장이 빠질 걸 대비해서 이게 좀 수익 중이면 그냥 이거를 조금 빼놓은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거의 상승이라도 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내 10% 계좌에서 얘라도 빨간색이면 기분이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럼 이런 사고방식이잖아. 그게 진동폭이 아직 갈 길이 멀어. KT가? KT는 뭐 그 지수와 상관없어. 근데 다른 게 박살이 날 수 있다면 이거를 기원으로 일부 수익 난거 현금에서 더 떨어져서 사갖고 판 다음에 KT를 더 사면 되겠지. KT는 올라가 안 움직여. 무슨 얘기인지 지금 KT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든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든든하지만 KT가 선생님 계속해서 모멘텀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지. 지금 K뱅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간단히 얘기해서 K 요새 선전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야? K? 돌봄 데이터 센터 다 KT는 나는 10년 동안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10년? 우리가 처음 들어가고 지금 3, 4년 전부터 사서 10년 보기로 했잖아. 10년 매달 적립식으로. 벌써 8년째야. 넌 8년째고 우리 이거 방송 해갖고 한 사람은 이게 우리가 한 지가 1년 넘었냐? 예, 이 방송이 이제 1년 넘었죠. 그러면 1년째지 뭐. 근데 이게 KT가 자기가 진입한 시점에 따라서 매수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또 K뱅크 상장 뭐 자회사 매각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KT 갖고 계신 분이나 한국가스공사 갖고 계신 분이나 한국전력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상 나쁘냐? 나는 뭐 별 느낌이 없다. KT 빨간색 한국가스공사 와 이러잖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따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종목은 경기 방어주면서 지수 변동성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뭐 하는 이런 종목들의 안전자산 성격의 그런 종목에 약간 공기업 성격도 있고 자산주 성격도 있고 배당주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사놓고 묻어두는 전략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현금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건가 해서 안 생각하는 거야. 다른 것들이 폭락을 해. 그러면 일부 현금화 시켜놓고 폭락하는 거 사갖고 거기서 한 2, 3개월 놀다가 거기서 수익 나면 KT를 더 살 수 있어. 그 사이에 지수가 올라도 얘는 거기 변동 별로 없을 거야.
그런 걸 이용하라는 얘기지. KT는. 알겠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댓글에 또 KT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슬쩍 나와봤네요. 자, 선생님 지금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에도 이제 건설, 은행, 소재산업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움직임이 좋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 건설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가 부활할 거다라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넘어오면서 여의도 지나올 때 용산을 더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아, 여기 용산. 그 집무실 벌써 오고 한다면 아파트값 벌써 튀어. 튀어요? 여의도도 지금 물건 싹 들어가고. 굉장히 그리고 지금 말들 많잖아. 용산, 청와대. 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근데 막 혈세가 낭비된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고도 제한 생길 거다. 오히려 용산 사는 사람들 더 안 좋을 거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함께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뉴스 봐봐. 지금 아직까지 현 정부지. 현 정부의 그나마 그 좀 빅맨들이 뭐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인 것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주식적으로 어떻게 풀이 되는지 정치적인 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 방송이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이 용산 국방부에 오는 게 나는 모든 방위 체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고 또 국방부의 쇄신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 갖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이번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산업은행을 부산 딱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장하성 내가 그거 보자마자 그 생각해서 장하성 착 중국 띠 그 딱 나오잖아. 장소를 이동시키면서 너는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딱 갔더니 내 자리 없는 뭐 이런 거 장소 이동 전략이거든. 거점 이동 전략.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청와대 뭐 방위막 여기 청와대 이렇게 중심 오면 이 서울 인근 쪽에 다 다 공중방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야. 이거 북한 다 안다는 생각 들어. 이미 뚫렸다. 뚫렸어. 그럼 선생님 용산으로 오게 되면은 이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세력의 구조화 시킬 거 아니야. 네? 모든 방해 시스템이나 사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변화가 나올 거야. 판을 새로 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판을 새로 짜는 거랑 주식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판을 제로 짠다는 얘기는 사람의 이동과 잘리고 안 잘리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늘공과 어공의 싸움.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차피 그건 정권 바뀌면은 바뀌는 문제인 건데. 근데 이 늘공의 무서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임명제는 5년 후에는 다시 또 바뀌어. 견뎌 이거잖아. 근데 장소를 이동하고 군사 체계를 바뀌고 시스템을 바뀌고 나는 가장 상징적인 게 미군이 지도 한번 딱 봐봐. 아주 중심되는 요지에 미군이 딱 앉혀 있는 거야. 한남동, 용산공원, 저기 호암동까지 이 널판이 이렇게 딱 서울 지도 이렇게 보면 녹지야. 지도 본 적 없어? 네,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진짜 거기 미군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거기를 임대주택이나 놀이공원이나 뭐 이런 거 지금 거기에 청와대가 들어와. 그러면 백악관 비슷하게 되는 거야. 백악관. 그러면 용산을 원래 지하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교통의 요지로 만들고 했던 그런 계획들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지. 그건 더 활성화가 되지. 거기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 되면서 거기는 국방부하고 이 지도를 보자. 지도를 지금 우리가 자료를 하나 올려 드렸는데 이 개념이 이거 지도를 여러분들 갖고 계신 네이버 가갖고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이게
녹지와 그 주변에만 이제 하나의 그 벙커화되고 군사 시설 들어가고 뭐 하면서 오히려 동부 이천동과 그 국방부 뒤, 그 다음에 서부 이천동에서 우리 옛날 그 롯데그룹 해갖고 저기 그 나오는 그 옛날 그 롯데그룹 그 한강 르네상스 하려고 했던 그 자리, 여기는 또 용산 공작창 이런 자리는 오히려 더 완전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큰 에너지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가 다 녹지잖아. 네네. 그러면 요 국방부 앞에 여기에 이제 그 이 후암 저기 뭐야 여기 이제 미군 그 주택 단지가 있고 여기에 국립 그 저기 박물관이 있고 막 이럴 거야. 요 지역만 특화될 거라고 봐. 요 지역만. 여기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백악관 딱 나오고 비슷하게 이제 백악관 앞에 보면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해갖고 그 탑도 보이고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상징적 물이 되고 요 뒤에 이제 용산 공작창이나 용산이나 이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과 여의도 이 라인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주상 복합 단지가 되고 흑석동하고 여기 동작 이 라인들이 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한강을 따라서. 그래서 이 거점이 이 청와대가 일로 오면서 우리 서울의 중심 지역이 용산, 마포, 여의도, 동작, 한남, 이 중심축이 서울의 아주 중요한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지역 중심의 한강변을 따라서 가는 그 스카이라인과 거기에 건물의 변화와 여러 가지의 흐름이 다 지하화되고 그 다음에 도시화되고 도시 재생되고 막 그냥 이런 게임이 10년간 큰 그림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나는 청와대 이게 또 움직인다는 자체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서울 그 천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 세종시를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 같이 이 청와대 이 중심 이게 거의 언제부터 이 뿌리가 내려왔어. 그럼 선생님 용산하면은 우리가 용산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용산에 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의 접근은 어때요? 그것도 괜찮지. 자산 가치 상승이라든지 뭐 서부 T&D 뭐 본사가 거기 있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의 거점이 될 테니까 그 거점의 에너지는 자산 가치의 상승도 될 수 있고 자산 가치의 상승이면 또 거기에 담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의도도 봐봐. 팝콘 들어오고 거기 더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어떤 에너지나 상징물이나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선생님 지금 기력이 쇠해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근데 이게 장기전이잖아 지금. 기운을 받아서. 기운 아니까 그거는 뭐 3년이나 5년 코스로면 근데 단기적인 건 뭐야? 뭐 중국 쪽이 풀려야죠. 그럼 아모레퍼시픽. 그거잖아. 리모델링. 그러니까 뭐 단기 1, 2, 3개월 찾을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3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저평가 나중에 건설적으로 볼 텐데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용산 시대가 만약에 열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를 쳐서 조금 더 건설은 계속해서 현 정부 이제 다음 정부 차기 정부 들어서 더 집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화한다면은 지하화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좀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의 기회가 된다면 좀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이 돼? 지하하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 근데 시멘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유연탄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유가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러시아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 다시 떨어지겠지. 그거 막 시멘트 받으려고 줄 섰대요.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다 괜찮아. 6개월 후에? 아, 그 6개월. 6개월간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난 끝날 것 같아. 6개월 3개월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쪽 오늘 오후장에 러시아에 유학 갔다 오시고 그쪽 장군 출시면서 그분이 시각을 한번 얘기해 줬거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넌 못 들었어? 와, 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잖아. 그 러시아군 물군대다. 막 막 엄청 오래된 거 쓴다. 막. 그리고 뭐 쟤네들 굉장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는 것 같은 막 잘 싸우고 막 잘 방어하는 것 같은 막 이런 시민 그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막 민방위들이 와가지고 엄청 하고 막 한다, 활약을 한다. 그리고 뭐 러시아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도 막 폭격을 해버리고 그렇다. 막 그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는 서방이 또 미국의 전략적 전술의 프로파간다야. 선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주 타겟은 거기가 아니야. 그 도심이나 거기 하면 거기 점령해갖고 뭐 키예프는 이런 쪽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군대 섬멸이야. 군대를 전멸한다고요?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탈라치알 중 아조프 연대. 아조프? 아조프가 아조프 뭔가요? 연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 국방 사령부 국방 방위군이야. 이게 이제 이거 봐봐. 나치 약간 나치 문양 같네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이제 이 지역에 이게 가장 강력한 부대야. 이거 섬멸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는 거야.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협상할 때 조건이 그 나치 그거를 해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체하고 중립국 되면서 얘네들 중심으로 얘네들이 돈바스크에 있거든. 여기 빨간데 네. 여기에 전력을 다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예프는 우회 전략만 쓰는 거야. 이렇게 봉쇄시켜 놓고 갔다 온다다 미사일 쏘거나 폭탄 맞으면서 여기를 군인 다음은 이건 선멸 작전을 해서 민간인이 너무 다치잖아. 그럼 여론도 나쁘고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거놓고 그냥 냅두는 거야. 총력은 이 돈바스크 지역에 이 나치로 국가 방위군 이 군대만 섬멸하면 무조건 항복해야 돼. 다 뚫려. 그러면 특전사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까 특전사면서 국가 방위군의 특전 부대면서 제일 강력한 부대야. 우크라이나. 사실 그 우크라이나 자체가 약간 나치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의 부대만? 부대만 하나의 그러니까 민간인 군대하고 또 뭐 국가 좀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 아조프. 아조프를 집중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네. 그리고 딴 데는 그냥 냅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아조프를 해가지고 이제 해체를 시키면 이제 전쟁이 사실상 끝을 낼 거다. 그러면 주력 부대가 다 전멸하는 거야. 주력 부대가 전멸되면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겠어? 협상력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논리가 나오겠어? 무조건 항복하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주력 부대가 뚫고 가는데 그 누가 막아내겠어? 그럼 우리가 잘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그게 한 3개월 내로 처리가 될 거다. 근데 그들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조프. 불가능해. 서양에서 막 불가능해. 막 지원해주고. 불가능해.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70%가 섬멸됐다는 얘기가 그분 나오나 봐. 이제 전력 에너지가 무지 줄었다라고 해서 한 달 안에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전문가 시각이야. 그러면 대충 나는 전문가가 한 달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길게 좀 보는 것 뿐이고, 이게 이제 그 협상 테이블의 결론을 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같고, 그래서 아조프 부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이 전개가 될 거고 서방적 프로파간다에서 나오는 언론보다 내부를 정확하게 좀 들어보다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밀의 전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아냐? 밀 생산이요? 이게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합쳐서 20% 정도잖아요. 5위에 들어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이 해서. 근데 우크라이나산 밀이 아프리카의 세 나라를 먹여 살려. 아프리카.
뭐 수단. 그래. 수단 어떻게 알았어? 거기 뭐 침수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쪽. 수단 이런 쪽. 그런데 소말리아, 수단 이런데 거기 해적 많은 데인데 소말리아는. 그리고 또 가타링에서 저 너무 가는 여기가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맞고 걸려도 견뎌. 뭐이 배고 그냥 뭐 끙끙 앓다가 이렇게 먹는 거 반란나고 난리 나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그 불확실성이 에그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그러면 이게 또 물가를 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건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좀 조금 치명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뭘 건드린지 아냐? 우리나라에? 그동안 벌써 비료나 사료 관련된 같은 해서 한 효성 OMB가 막 조비 이런 거 이게 만약에 더 확산되거나 장기전으로 돼 그러면 밀 가격과 유가가 같이 또 다시 이번에 급락을 했었잖아. 네네. 고점에서 다시 이제 급등을 하려고 그래. 지금 유가. 보면 소맥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요때 이제 효성 OM이나 조비 우리가 때려드린 거야. 다시 급락을 했지. 1,400에서 1,000대까지. 그러다 지금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장기전으로 돼서 뭔가 노이즈가 나오면 간단히 얘기해서 유가 130불에서 90불까지 빠졌지. 이게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유가 올라가 밀가 소매 가격 올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 그럼 미국이 금리 속도 앞당길 수 있어 아니면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또 노이즈가 환율 급등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 관련된 천연가스 이런 것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가스는 올라가지만 기술주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시가상이 우리나라 또 무너지게 되겠죠. 또 무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환율 급등, 유가 급등하고 환율 급등 이게 우리나라 또 수출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또 마이너스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우크라이나의 초기 조건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빨리 해결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전화 그 정상회담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상장 폐지 안 시켜야 되고. 이거 잘 풀어 나가야 되잖아. 만약에 지금 뉴스 보면 이런 뉴스 봤냐? 스위프트 하니까 그럼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그 루블 같이 이렇게 하는 통화 체계 하나 만들게. 그럼 이거 뭐야? 문제가 더 그럼 나라 그 전 세계가 이 통화 이게 관한 달러 패권하고 이런 대륙 요 루블 이게 구분이 돼 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얼마나 생겨.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되면 금융 전쟁이야. 이거. 금융 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거야. 절대 그것만은 미국에서 막으려고 할 거야. 막을 수가 없지 근데. 둘이 하겠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가 여기다가 힘을 실어줘. 70년대 달러 패권을 유도했던 게 그 키신저에서 5일 달러 이건데 그러면 사우디가 그 지금 그 집권하신 분이 이게 또 친중파시네. 사우디 내용 카타르 이게 다 중국 자본과 연결돼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투라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네. 그러면 이 대륙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금융 시스템 툴을 하나 만들어 봐. 그 모든 판이 좀 중국 쪽으로 이게 팍스 차이나 쪽으로 좀 위력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그럼 바이든이 그걸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근데 풀어주자니 또 끌려가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10년 전. 근데 10년 전부터 그 얘기 돌았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끝나고 이제 팍스 차이나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그 피보트 이걸 막아내려고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썼잖아. 그래갖고 그리고 아베 총리한테는 야 나는 피보트 아시아 내가 힘쓸 테니까 너는 아프리카 가갖고 중국 막어. 그래서 아프리카 가갖고 중국 막을래다 아베가 돈만 쓰고 망가졌고. 네네. 중국한테 졌어. 왕이 부장하고 아베하고 막 거기서 대판 붙었거든. 돈에서 졌어. 그래서 정권까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고. 팍스 피보트 아시아 봐봐.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한테 다 뺏겼어. 피보트 아시아가 아니라 피보트 차이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부동항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 필리핀과 여기 하는 조그만 무슨 말라카 해빙 그거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해양 1대1로 육로 1대1로 해서 다 퍼지면 그러면 막았던 게 마지막 아프가니스탄이야. 아프간이 회랑지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해버렸어. 그리고 동남아 또 트럼프 대통령이 CPTPP 또 철수해버렸어. 기후가 철수해버렸어. 다시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인도 태평양 뭐 해갖고 다시 바이든 정부에서 일로 껴. 안 끼면 니네들 뭐 안보 무슨 국가 수권법 뭐 해가 다 하는데 그 나라 인도가 우리는 러시아 서구 받을 거야. 이제 곤란해지네. 이렇게 반란자들이 생기잖아. 자기네들은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얼어 죽일 일 있니? 그러나 이 노탄 뭐 2는 막을게. 노드스트림. 1은 냅둬. 어떻게 되는 거야? 대신 그래도 저장단체에서 니네들 거 많이 싹 살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사갖고 미국 그 에너지가 이제 독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덕으로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조선주가 올라가고 가스공사 올라간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게 전쟁이 끝날까 안 끝날까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전쟁이 어떤 부분이 핵심 공약이고 이 부분에 선멸을 한다면 전쟁은 종결될 거다 한쪽 가지로 얘기를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곡물 같은 거를 상승을 시키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유가를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유가가 배로다 200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면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고 이게 전체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봐봐 다시 말해서 복잡해 시각이 뭐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너무 복잡해. 아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걸 연결시켜 봐봐.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에 노이즈가 생겨.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인플레이션 올라갔고 시멘트 가격 뭐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되는 건 뭐야? 플러스 플러스 뭐 유가 올라가니까 뭐 H&M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플러스 되겠지만 또 비료, 사료. 그 선생님 기억나세요? 뭐. 지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비료 관련주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축도 먹어야 되니까 가축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중국 돼지 가격이 그렇죠. 치명적이잖아. 중국은 돼지를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돼지 가격. 그러니까 이게 그럼 또 그거를 이용하는 헤지 펀드들이 그걸 딱 투여해 갖고 땡기는 애들이 있고 어떤 건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펀드는 지금 갖다 얘기해서 중국의 가장 큰 자산 펀드가 블랙록? 블랙록은 해외에서 헤지 펀드고 중국 있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 힐러인가? 뭐 있어요. 어. 봤던 것 같아. 어. 예. 걔네들의 포트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망가졌어. 미국이 저렇게 때리는 바람에 기술주 포트. 그래서 걔네들이 자꾸 바꿔. 상장 폐지시키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 전기차나 바이오로 바꿔. 이런 거. 그리고 어떤 헤지 펀드는 지금 뭐 이렇게 급락한 자산이 있잖아. 그거를 숏을 쳤다면 대박 먹겠지만 나는 그걸 롱으로 쳐갖고 있어. 그러면 속을 끙끙끙 할 거 아니야. 말은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해치를 건다고. 내가 자산의 마이너스 30, 50% 됐어. 그러면 중화 전략을 쓴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진짜 난리다. 이 전술 전략가들이 자기네들 외에는 전략을 그리고 이걸 노출하는 순간에 그 하이라들이 그래서 갑자기 보면 이쪽은 급등하고 이쪽은 급락하고 난리 부르치는 게 걔네들이 그 해지 전략으로 이렇게 다양한 같은 상품 갖고도 포지션에 따라 나는 롱 나는 숏 그러면서 이거 줄다리기 게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시장이 다 금융 전쟁이네요. 각자 어떻게든 그 세력들마다. 금융 전쟁뿐만 아니라 상품 전쟁 모든 게 이제 총칼 갖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울 뿐이지 뒤에서는 이 돈 갖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다 지난 다음에 내년이면 다 들통날 거야. 승자의 기록만 남겠죠. 아니 패자는 그냥 아웃되고 소리 없이 사라져. 소리 없이 금융은 잔인해. 그냥 사라져. 쟤 잘 나갔었는데 왜 없어졌냐? 벌써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런 대혼란의 주식시장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타켓을 집중해서 하나 내지 세 개로 압축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전혀 이 변동에 상관없는 게 한전, KT 이런 거야. 그러면 안전자산은 글로 가서 급락 나올 때 이거 팔아가 골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돼서 뉴스 나와서 망가졌대. 그러면 이거 팔아 이거 들어가면 여기서 30, 50, 10년 더블 게임 나올 거야. 그걸 해갖고 이거 다시 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타켓을 집중하는 전략.